자, 그러면 이제 388쪽의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인데 요 부분은 오랜만에 힐링의 타임이에요. 뭐냐면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고 다만 외울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도 금융론 투자론보다 훨씬 나아요. 이러다가 이제 다음 주에 간평론 들어가면 대규모 질식사에 빠집니다. 자, 이제 그러면 380쪽 보세요. 지금 90쪽이죠? 예. 390쪽의 1번 토지용의 집약도 요 부분은 은근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약도라고 본다면 첫 번째 줄 집약도란 끊고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크기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공식을 보면요. 그 분모값은 단위당 토지 면적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분모는 토지예요. 그리고 분자는 노동 플러스 자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 놓고 2번에 보면 가로 1번 집약과 가로 2번 조방이 나오는데 일단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집약도가 큰 경우가 집약적이고 집약도가 낮은 경우가 조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동그라미 1번이 아니고 가로 1번에서 첫 번째 줄 집약도가 높은 토지 이용을 집약적 토지 이용이라 한다는 말 나오죠? 일단 그것만 밑줄 그시고요. 또 가로 2번 조방적 토지 이용 그러면 집약도가 낮은 토지 이용이다는 말 있을 겁니다. 자, 오른쪽 넘어오시면 집약 한 개 나왔죠? 그래서 이건 첫 번째 줄에 보면 한 개 비용이 한 개 수입과 일치하는 수준의 집약도 그리고 이거는 이윤 극대화. 그리고 오른쪽에 토지 이용 집약도의 상한선. 그럼 이제 예측합니다. 집약의 반대가 조방이잖아요. 그럼 내용이 반대란 말이죠. 그러면 한 개 수입과 한 개 비용이 일치한다. 이 말의 반대는 총 수입과 총 비용이 일치한다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조방 한 개에서 보면 또 그 말 또 안 썼구만 또. 자, 최적 조건 하에서 겨우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익밖에 얻을 수 없는 집약도 밑줄 긋고요. 그 위에 빈 공간 있잖아요. 불러드리니까 써보세요. 총 수입과 총 비용이 일치하는 경우의 집약도. 자, 그 말이 결국 두 번째 줄에 보면 손익분기점이란 말 나오죠. 그 손익분기점이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른쪽에 보면 토지 이용 집약도의 하한선이란 말 나옵니까? 그 다음 4번 가로 1번의 입지 잉여를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중간에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경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입지 잉여라고 한다는 말 밑줄 긋고 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입지 조건과 집약도가 같은 경우라도 입지잉여가 모든 입지 주체에게 똑같이 생기는 건 아니다. 또 가로 2번에 보면 입지잉여가 0이 되는 위치를 한계 입지라 한다. 밑줄 그시고 자, 직주 분리 나왔죠. 그럼 첫 번째 줄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것. 그래서 원인 보면 도심의 고집과 환경 악화, 교통 발달, 도심 재개발. 넘겨볼까요? 자, 결과 나옵니다. 자, 도심 동그라미 쳐놓고 공동화. 또 오른쪽에 외곽 동그라미 쳐놓고 침상 도시 현상. 근데 그 침상 도시가 뭐냐면 혹시 들어보셨나요? 배드타운화 현상. 그게 침상 도시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두 번째 줄 보면 공동화 현상의 뜻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그것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지만 다만 세 번째 줄에 도심의 주, 야간 인구 차이가 커지는 현상이라고 밑줄 그시면 되겠고요. 또한 그 네 번째 줄에 오른쪽 보면 도심 고동의 비율이 커진다는 말 나오죠. 그럼 도심 고동이 뭐냐면 출퇴근 시간대 인구의 이동을 얘기합니다. 써보세요. 출퇴근 시간대의 인구의 이동.
그럼 결국 도심 고동이 크다는 말은 뭘까요? 출근과 퇴근 시간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린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게 도심 고동이 커져요. 자, 그다음 직주 접근. 앞에 분리의 반대가 접근이에요. 그래서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현상이 직주 접근. 원인은 도심 환경 개선, 교통 체증, 또 정책적 유도해 놓고 결과를 보면 도심지 건물의 고층화 현상 초래, 또 도시 회춘화 현상. 그 아래에 도시 회춘화 현상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외곽으로 이동했던 중고소득층이 다시 도심으로 몰려오면서 도심의 모습이 예전보다 깨끗하고 예뻐져요. 그래서 청춘을 되찾았다는 관점에서 회춘화 그래요. 자매품 하춘화도 있지만 이건 답이 아니죠. 그 다음 도시 스프롤 나와요. 자, 스프롤 나오면 첫 번째 줄에 도시의 성장 개발이 불규칙적이며 무계획적이고 또 무질서하게 확산되거나 개발되는 현상이란 말 나와 있죠. 자, 그다음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이런 스프롤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도시 개발이 필요하고 또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구체적인 예다는 말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스프롤 현상이 유용할 때 고밀도, 저밀도, 비지적 나오는데 이거는 굳이 구분할 필요 없고요. 다만 가로 3번에 비지적 현상 나오잖아요. 이게 한자를 써줘야 이해가 가는데 이게 나를비 땅지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날아다닌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개구리 뜀뛰기 옆에 써봐요. 개구리 뜀뛰기. 자, 비지적 개발은 오른쪽에 개구리 뜀뛰기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그거 아세요? 첫째, 개구리가 어디로 뛸지는 며느리도 모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바로 뭐다? 불규칙적이고 비계획적인 개발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개구리가 어떻게 뛰어요? 폴짝폴짝 뛰나요? 그럼 폴짝폴짝 뛰면 중간중간에 공지가 남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중간중간에 공지를 남기면서 외곽으로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현상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비지적이란 말보다는 개구리 뜀뛰기가 훨씬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침입과 개성 나왔는데요. 굳이 볼 거 없어요. 침입과 개성은. 그리고 뒷장 넘겨보시면 한계지의 집가법칙 나왔는데 자, 한계지의 뜻을 보니까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한 자, 밑줄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밑줄 그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아는 말로 바꿔볼게요. 옆에 쓰세요. 도시 토지 중 가장 외곽 토지. 도시 토지 중 가장 외곽. 다른 말로 변두리 땅.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본문을 읽으시면 이해가 빨라요. 그럼 볼게요. 특징에서 보면 1번 한계지는 농경지 등이 용도가 전환되어 개발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말 있고 그런데 한계지의 지가와 농경지의 지가 수준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단절지가 현상이 나타난다. 밑줄 긋고 자, 동그라미 2번도 밑줄 또 동그라미 3번도 밑줄 4번도 밑줄 결국 5번 말고 1, 2, 3, 4번만 다 알아두시면 돼요. 자, 밑줄 그셨죠? 그럼 이제 가볍게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집약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집약도는 공식 자체가 토지분의 노동 플러스 자본이 되는데 여러분 이 집약도 공식은 외울 필요는 없는 공식이에요. 다만 이해를 돕고자 쓰고 있는 것뿐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요 분모값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 토지의 투입량이나 사용량이 줄어든다면 분모가 작아지죠. 그럼 분모가 작아지면 몫이 커진다는 건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봐요. 만약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땅값은 비싸질 수밖에 없죠. 그럼 땅값이 비싸면 비싼 토지의 투입량, 사용량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비싼 건 덜 써요? 많이 써요? 덜 쓰잖아요. 그럼 땅값이 비싸질수록 비싼 토지의 사용량 또는 투입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오케이? 그럼 이 공식에서 분모값이 작아지거든요. 그럼 반대로 몫인 집약도는 커져요? 작아져요?
아니 분수식에서 분모와 몫은 반비례하고 분자와 몫이 비례하지 않소. 그럼 당연히 토지에 해당하는 분모값이 작아지면 몫에 해당하는 집약도가 커진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뒤집어서 자, 외곽으로 나갑니다. 또는 도심에서 멀어집니다. 그럼 땅값은 싸집니다. 싼 거 많이 씁니다. 그럼 토지 사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럼 분모값이 커집니다. 그럼 반대로 몫은 작아집니다. 그럼 집약도는 작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케이? 근데 조금 아까도 밑줄 그어봤지만 집약도가 큰 경우를 집약적이라고 말을 하고 집약도가 작은 경우를 조방적이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땅값과 집약도는 쌍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땅값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집약도가 커지죠. 땅값이 내려가니까 집약도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가와 집약도는 쌍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그렇게 수업을 했더니 출제자들이 뭐라고 바꿨느냐? 집약도와 지가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걸 지문 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일단 공부를 할 때 쉽게 해야 되니까 땅값과 집약도는 쌍둥이라고 기억하시고 문장으로는 반드시 뭐 비례 관계는 아니다라고 따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자, 도심으로 올수록 땅값 비싸지죠? 그럼 같은 방향이니까 집약도가 커져요. 또 외곽 갈수록 땅값 싸지니까 집약도가 작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집약도가 높다고 할 때 뭐냐면 도심에 가까울수록 건물이 위로 올라가요, 옆으로 뻗어요. 위로 올라가는 게 집약이에요. 근데 외곽 갈수록 공장이 위로 뻗어요, 옆으로 뻗어요. 위로 옆으로 뻗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뻗는 게 조방이고 위로 올라가는 게 집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실 때 상당히 키가 크세요 라고 하지 말고 대단히 집약적이신데요 라고 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대단히 조방적이란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기억에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뭐냐면 원래대로 수업하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바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일부 분들은 뭐 그렇게 수업을 하는 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안 맞는다 이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는 수백 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낮게 수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일부 저기 좀 많이 아는 분들은 뭐 저런 식의 저기 우리를 뭘로 보고 이렇게 수업하냐는데 뭘로 보는 게 아니고 대부분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니까 낮출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요거 응용해봐요. 도심 외곽자 빼고 도시와 농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도시와 농촌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땅값이 비쌀까요? 도시가. 그럼 어느 쪽이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클까요? 도시가. 그럼 반대로 농촌은 땅값 싸니까 집약도가 작을 것이기 때문에 조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중심 또는 도심에 인접할수록 집약도가 커짐에 따라 집약적 이용이 이루어지며 외곽으로 나아갈수록 집약도가 낮아짐에 따라 조방적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나 도시적 토지 이용은 집약적 이용이며 농촌적 토지 이용은 조방적 이용이다. 말은 똑같은 말인 거예요. 결국 핵심 뭐다? 땅값 비싸지면 집약도 커지고 땅값 싸지면 집약도가 작아진다, 낮아진다. 이것만 기억하면 게임 아웃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집약한 게 조방한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요. 저 같으면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제목을 볼 때 한 개자가 붙었잖아요. 그럼 한 개는 이보다 더 클 수 없거나 이보다 더 작을 수 없을 때 한 개란 말을 붙이잖아요. 그럼 집약이 붙으면 집약도가 높은 거고 조방이 나오면 집약도가 낮은 거 아닙니까? 그럼 집약 한 개니까 이보다 집약도가 더 높을 수 없다는 말이겠구나 라고 유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결국 토지 이용 집약도의 상한선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집약의 반대가 뭐예요? 조방이죠. 그럼 상한선의 반대가 뭐예요? 하한선이지. 따라서 조방 한 개는 토지 이용 집약도의 하한선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더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집약 한 개는 이윤 극대점과 관계가 있어요. 그럼 이윤 극대란 말과 반대말이 뭐냐면 손익 분기점이거든요.
Understand? 그래서 이 부분은 깊숙한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특징을 잡으세요. 어떤 표현 나오면 그게 집약이냐 조방이냐 이 특징만 잡으시면 정답을 그냥 구할 수가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손익분기점이 나왔는데 집약 한계라든지 또는 이윤 극대점이 나왔는데 조방 한계 이런 말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오케이? 예, 그런 식으로 앞뒤를 좀 바꿔가지고 출제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것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분명히 제가 조금 아까 도심으로 올수록 건물이 위로 올라가는 걸 이걸 집약도가 커진다, 집약적 이용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건물의 고층화 현상이 발생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커진다 또는 집약적 토지 이용이 조장된다, 촉진된다, 초래된다 라고 말로 바꿔도 똑같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건물이 위로 올라가는 게 고층화잖아요. 그럼 위로 올라가는 게 집약이다, 조방이다. 그럼 상대방이 건물의 고층화 현상이 초래된다는 말을 바꾸려면 집약적 토지 이용이 촉진된다라고 말을 바꿔도 같은 말 한 거 아니란 말이죠. 이해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이 나오는데 직은 직장이고 주는 주거지란 말이에요. 그럼 직장과 주거지가 멀어지는 현상이 분리고 다시 가까워지는 현상이 접근인데 저 같으면 이것도요. 생각해봐요. 분리 반대가 뭘까? 접근이요. 아니 멀어지는 거의 반대가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내용이나 결과 원이 정반대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내 집과 지금 거주하는 지역과 직장 간의 거리가 가깝기를 원하지 멀기를 원하진 않거든요. 근데 왜 멀어질 수밖에 없느냐? 첫째, 도심의 집가구입니다. 도심 땅값이 지나치게 높게 올라가면 주거비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럼 주거비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훨씬 주거비가 싼 쪽, 땅값 싼 쪽인 외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직주 분리가 발생한다는 점. 두 번째는요. 도심의 주거 환경이 악화돼요. 그럼 이렇게 안 좋은 환경 속에서 내 새끼 키울 수 없다. 그러니까 보다 공기 맑은 좋은 외곽으로 이동해야지 라고 하면서 직주 분리가 발생해요. 세 번째는요. 교통의 발달이에요. 예전 같으면 내가 뭐 용인까지 나가고 싶은데 어때요? 뭐 전철이나 또는 대중교통수단이 연결되지 않았다면 못 갔단 말이에요. 이제 교통이 발달하면 똑같은 그 시간이 걸리면서 보다 멀리 외곽으로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주 분리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직주 분리의 결과가 뭐냐면 일단 도심 쪽 입장에서는 업무 시간, 낮 시간에는 사람들로 북적대다가 퇴근 시간 이후에는 전부 자기 집으로 이동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어때요? 도심 쪽 입장에선 주간 인구와 야간 인구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걸 마치 인구의 구멍이 뻥 뚫렸다는 입장에서 인구 공동화 현상 또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공동이란 말은 한자로 구멍의 뜻입니다. 공동. 근데 이건 도심 쪽 입장이고요. 반대로 외곽의 주거지 입장에선 낮에는 텅텅 비어 있다가 밤에 잠만 자러 들어오는 것 아니냐. 그럼 도시 전체가 침상, 침상이 뭐냐면 침대. 침대니까 베드타운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한 여러분 봐봐요. 일상에서도요. 내 직장과 내 주거지의 거리가 가깝다면 뭐 운동 삼아서 한두 정거장 걸어가 보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할 거고요. 또 지하철 타려고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굳이 우겨 타려고 할까요? 조금 뭐 기다렸다 다음 차 타지라고 할까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만약 이 전철을 놓치면 다음 전철까지 1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어찌됐든 우겨서 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우면 굳이 한꺼번에 이동하려고 하지 않겠지만 멀어지니까 그만큼 한꺼번에 출퇴근 시간대 한꺼번에 이동하는 인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걸 도심 고동이 커진다라고 보는 거죠.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랬던 그녀, 직장과 주거지가 다시 각 화해를 해서 가까워지는 현상이 뭐다? 접근이다. 근데 직주 접근의 원인은 직주 분리의 원인을 거꾸로 뒤집어 봐요. 도심의 땅값이 지나치게 비싸서 외곽 갔잖아요. 그럼 이전보다 도심의 땅값이 떨어지면
이 정도 주거비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외곽 이동했던 중고소득층이 다시 도심으로 이동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주 접근이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요, 도심의 환경이 안 좋아져서 외곽으로 이동했던 분들이 도심 환경 이전보다 개선되면 이 정도 뭐 맑은 공기라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겠다 싶어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오케이? 또한 교통이 발달해서 외곽 갔는데 이런 된장, 아까 도심고동, 출퇴근 때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도로 한복판에서 2시간씩 허비를 한다. 그럼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럴 바에는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리라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하겠죠. 그래서 교통체증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도심 안쪽으로 몰려들고, 그래서 직주 접근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전보다 땅값이 낮아졌다 한들 객관적으로 땅값 자체는 도심 쪽이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건물이 옆으로 뻗는다,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직주 접근의 결과 도심 건물의 고층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나오는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외곽으로 이동했던 중고소득층이 도심의 개발로 다시 도심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도심의 모습이 이전보다 깨끗하고 예뻐지고 밝아지니까 도시 회춘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출제 패턴이 어떠냐면 접근과 분리의 원인과 결과를 마구마구 섞어가지고 문장을 만드니까 잘못 문제 읽었다가는 상대방은 원인 말했는데 나는 결과를 답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확히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와요? 예, 스프롤 나오는데 여러분 스프롤을 우리말로 하면 난개발이에요. 아니 생각해봐요. 도시가 무질서하고 비계획적이고 불규칙적으로 외곽으로 확산된다는 것 그 자체가 난개발이죠.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 따라서 이제 스프롤 나왔는데 뭔가 규칙적이다, 계획적이다 이런 식의 말 붙어 있으면 말 자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또한 여러분 두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왜 난개발이 발생하겠습니까? 만약 장기적이고 어떤 체계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면 그런 불규칙적이고 무질서한 개발이 되었을까요? 안 됐겠죠. 오케이? 또 두 번째는요. 도심의 직가구가 원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감안한다면 도심 쪽이 아무리 봐도 외곽 쪽보다는 개발의 어떤 어떤 유용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심 쪽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쪽을 골라서 개발이 되다 보니 계속 외곽으로 도시가 확산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크게 원인, 스프롤 현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첫째, 장기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못했다는 점. 두 번째는 도심의 땅값 지나치게 높은 도심의 집가고 이 두 가지가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책에 그런 거 없어요. 저의 수업은 책보다 더 많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봐서 없는 것 같다면 빨리빨리 적어놔야 돼요. 제가 적을게요. 자, 스프롤의 원인. 자, 장기적인 개발 계획의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 그 다음 두 번째는 도심의 집가구. 자,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도시가 무질서하고 불규칙적으로 외곽으로 확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요, 원인이 있으면 그걸 뒤집으면 대책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럼 봐봐요. 지금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못해서 난개발이 발생한다면 대책은 장기적인 토지 개발 계획을 세워준다면 불규칙적이며 무질서한 개발을 막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요. 도시가 계속 외곽으로 확산된단 말이에요. 그럼 도시의 계속적인 확산을 막으려면 중간에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해 놓는다면 더 이상 외곽으로 도시가 확산되는 것 자체는 막을 수가 있지 않느냐. 아시겠죠? 묶어볼게요. 스프롤 현상은 도심의 집가구나 장기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못함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장기적인 개발 계획의 수립 및
개발 제한 구역의 설정 등이 그에 대한 대책으로 볼 수 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넘어갈 때 이제 비지적 개발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개구리 뜀뛰기. 개구리가 폴짝폴짝 뛴다. 첫째, 중간중간에 공지를 남긴다. 비어있는 털을 남긴다. 둘째, 어디로 뛸지 모르기 때문에 무질서하다. 그 두 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침입 개수는 크게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한계지 나왔죠. 그럼 도시 토지 중에서 가장 외곽 토지를 뭐라 그랬어요? 한계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국도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해태가 서 있을 때 있죠. 해태, 안녕하세요. 여기부터는 서울특별시입니다. 그게 한계죠. 왜냐하면 서울특별시입니다. 거기 한계 옆에 보면 농사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랬어요? 도시 토지 중에서 가장 외곽 토지가 뭐다? 한계지. 근데 이건 제가 그림 그릴 것도 없고 한번 들어보시면 금방 이해됩니다. 자, 여기가 한계지대예요. 그럼 바로 옆에서 몇 미터 옆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경지가 있겠죠. 근데 비록 물리적인 거리는 몇 미터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한계지인 나는 명색이 도시 토지인 겁니다. 그럼 도시 토지다 보니까 바로 옆에서 농사를 짓는 농촌 토지보다는 땅값 수준이 몇 배의 격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오케이? 이걸 가지고 예컨대 한계지는 평당 10만 원 갈 때 바로 이웃한 농지는 평당 10,000원도 가지 않더라. 오케이? 이걸 가지고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 만약 한계지의 땅값과 이웃한 농지의 땅값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그렇게 땅값의 격차가 클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렇다면 한계지의 지가와 이웃한 농경지의 지가는 상호 무관하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이렇게 지가의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지가의 연결성이 떨어졌다고 해서 지가 단절 지가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가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평당 10만 원과 평당 10,000원 하면 연결된 게 아니라 단절이 됐잖아요. 땅값 연결성이. 그래서 단절 지가 또는 지가 단절이라는 말 자체가 한계지와 이웃한 농촌 토지의 땅값 수준의 격차가 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조심할 건 한계지와 이웃한 농지의 지가 수준은 상호 무관하지만 한계지와 또 다른 한계지, 도심 토지와 한계지의 지가 수준은 상호 대체 관계, 즉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는 점을 구분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한 여러분 봐봐요. 여기가 한계지였어요. 옆에 농사 짓고 있었죠. 근데 만약 전철이 뚫렸어. 대중교통 연장, 그러니까 여기까지 종점이었는데 왜 이제 뭐 복선화 한다 하면 어떻게 돼요? 대중교통 전철의 역사가 좀 더 외곽으로 연장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농촌 토지였는데 이제 전철이 뚫리면서 이제 도시 토지 편입되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은 농촌 땅이었어요. 이제 한계지가 됐다는 건 뭐가 돼요? 명색이 도시 땅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농촌 땅이었을 때보다 도시 땅이 되면 때 빼고 광내야 되니까 땅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한계지의 초기에는 지가 상승률이 높은 편이다. 아시겠어요? 평당 10,000원 하던 땅값이 도시 토지 편입되니까 자꾸 일어나면 평당 20,000원, 그 다음 달엔 평당 30,000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높은 속도로 땅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한계지의 지가 법칙도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제 개발론 들어가 볼게요. 근데 이 앞부분은 지금 말뜻만 알면 되죠. 별로 어려운 말이 없죠. 그래서 별로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걸 왜 하고 있냐면 이거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닌데 이 문제의 보기가 5개 있잖아요. 그 5개 보기 속에는 잘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자체를 직접 물어보는 문제는 없는데 보기 속의 지문에 자주 나오니까 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닭갈비,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하자니 뭐하고 안 하자니 찝찝하고. 개발론 들어가 있는데 개발론은 요번에 우리 출제위원들이 아주 개발론을 사랑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발론 보통 한 2-3문제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 양반들 출제위원 되면서 개발론 6문제 나와요. 5문제 이상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공법 계통의 출제위원들이 많이 투입되지 않았나 싶어요. 공법 계통은 무조건 땅 개발 기준으로 막 들어가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이것도 이제 쭉 밑줄 그어야 되는데 일단 부동산 개발의 개념 보면 인간에게 생활, 쇼핑, 레저 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 밑줄 그시고 거기 1번의 조성, 2번의 건축에 의한 개량 나오죠. 이 부분은 뜻 같은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어떻게만 토지 개량 행위에는 조성과 건축에 의한 개량으로 구분된다.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넘겨보시면 그 3번에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개발 이것도 법조문을 그대로 보기 속에 내므로써 우리를 기겁하게 만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공법보다 개론 나오는 법이 훨씬 많아요. 공법보다. 그럼 공법에 주택법 나오죠. 근데 공법 배울 때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나와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나와요. 공공임대주택 특별법 나와요. 안 나오죠. 공법에는 나오지 않는 그 문제들이 전부 개론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법보다 그러니까 개론의 고유 영역에다가 법 영역까지 합쳐지면 난리 납니다 이제. 근데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패턴. 그래서 앞으로 개론 공부가 대단히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도 힘들지만. 자, 그럴 때 여러분 거기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법조문이에요. 그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 마지막 줄쯤에 보면 리모델링,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라고 해서 맞는 답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낼 때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내서 틀린 답이 됐던 적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거기 두 번째 줄 맨 오른쪽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법조문이라고. 근데 처음 나올 때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가 제외된다 해서 맞는 답으로 했었는데 그 다음에 또 낼 때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라고 해 출제를 함으로써 틀린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동산 개발에 분류할 때 주체에 따른 분류. 근데 가로 1번에 지금 공영개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영자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개발 주체가 공적 주체, 공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측해 볼게요. 공영개발이 나오면 무슨 개발도 있을까요? 민간개발. 뒷장 넘겨봐요. 그럼 가로 2번에 민간개발 제목 나오죠. 이해가시겠어요? 그 무슨 말인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냥 매몰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제목을 딱 보는 순간에 공영개발이 있어? 그럼 공공에 의한 개발이니까 사적 주체에 의한 민간개발도 있겠네? 그런 걸 배울 수밖에 없겠네? 유출해 가면서 공부를 해야지. 그냥 교과서에 매몰돼가지고 하늘천 따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공영개발은 참 좋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밑줄 그을 필요까지는 없겠고 다만 아주 좋은 말들 있는데요. 거기 공영개발은 보시면은 오른쪽 보세요. 그 399쪽인가요? 가로 2번 공영개발의 장점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줄의 중간을 보면 스프롤 현상 방지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오른쪽 보면 택지의 신속한 부동산 개발이 가능하며 대량 공급도 가능.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서 두 번째 줄의 오른쪽 보면 불로소득을 어느 정도 차단.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 보면 감보율에 얽매이지 아니하므로 공공용지를 충분히 확보. 또 동그라미 6번에 토지 투기 방지 지가 안정에 기여. 근데 이런 것들 제가 왜 딱딱 끊어서 밑줄 그냐면 잘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특징적인 단어만 알아두어도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는 대목이에요. 넘겨보세요. 벌써 민간개발 제목 옆에 보니까 나 많이 좀 나왔다고 써 있잖아요. 느낌이 온다니까. 정해져 있어요 패턴이. 그래서 민간개발 위주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그 동그라미 2번에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는 자체 사업, 지주 공동 사업, 토지 신탁, 또 컨소시엄 구성 방식 등이 있다는 말 나와요. 자, 그럴 때 동그라미 1번 자체 개발 나오죠.
자체 개발 그럴 때 기억번의 첫 번째 줄 토지 소유자가 끊고 오른쪽 직접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을 시행하는 방식 밑줄 그었죠. 자 그러면서 동그라미 디귿번에 보면 디귿번에 개발 사업의 이익이 모두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 또 사업 시행자의 의도대로 사업 추진이 가능 그래서 수행의 속도도 빠르다. 근데 세 번째 줄 위험성이 높고 자금 조달의 부담이 크며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자, 그다음에 근데 요게 좀 교재가 약간 좀 잘못된 게 뭐냐면 분명 위에서 자체 개발, 지주 공동 사업, 토지 신탁, 컨소시엄 그랬잖아요. 아무리 제목을 둘러봐도 지주 공동 사업이라는 제목 자체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보세요. 동그라미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동그라미 7번까지는 전부 지주 공동 사업이에요. 지주 공동 사업 방식. 자, 등가 교환, 공사비 대물 변제,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사업 부탁 방식 있죠. 그리고 투자자 모집형. 그 5가지는 큰 틀을 잡으면 지주 공동 사업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거 일단 밑줄 긋고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동그라미 2번 등가 교환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를 개발업자가 개발하고 건물을 건축하여 완성된 건물의 면적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토지 평가액과 건축비의 비율에 기초하여 나누는 방식 일단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공사비 대물 변제형. 자,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것은 그 첫 번째 줄 토지 소유자가 이제 건설공사에 도급 발주 시 공사비의 현재 이거 잘 안 보이네. 예, 준공된 건축물의 일부로 받는다는 말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거 빼고요. 토지 소유자가 공사비를 준공된 건축물의 일부로 받는다. 이렇게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자, 동그라미 5번에 사업 수탁 방식 나오죠. 얘는 사업 수탁인데 다른 말로 위탁 그러기도 하는데 첫 번째 줄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한 채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그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따른 수수료를 대가로 받는 방식. 자, 오른쪽 넘어오시면 자, 자금의 조달은 토지 소유자 또는 개발업자의 주선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가 조달한다는 말 나옵니까? 그러니까 결국 압축하면 사업 수탁 방식은 자금을 토지 소유자가 조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디귿번에 보면 토지 신탁 방식과 비슷하지만 토지 신탁 방식이 수탁자인 개발업자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데 비하여 사업 수탁 방식은 사업이 토지 소유자 명의로 이루어진다. 차이점이 있어요. 자, 동그라미 6번인가요? 토지 신탁. 자, 토지 신탁 해놓고 토지를 신탁회사에 위탁한다는 말 밑줄 긋고 근데 두 번째 줄 중간 사업 위탁 방식과 유사하나 가장 큰 차이점은 신탁회사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점. 자, 그래 놓고 자, 세 번째 줄 오른쪽에 자, 토지 소유자는 신탁회사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죠. 그럼 신탁회사는 약정에 의하여 수익 증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일곱 번째 줄에 보면 수익 증권의 소유자에게 수익을 배당한다는 말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에 신탁 기간이 종료되면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반환한다는 말 있습니까? 그 다음 투자자 모집형 필요 없고요. 자, 동그라미 8번 컨소시엄도 잘 나오죠. 자, 컨소시엄 보면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자금의 조달 또는 기술 보완 등의 필요에 의하여 법인 간의 컨소시엄, 그러니까 컨소시엄은 쉽게 말하면 연합 조직, 연합체를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지금 밑줄 긋은 것처럼 자금 조달, 기술 보완 이런 식의 말 나오면 컨소시엄을 답하셔도 충분히 맞출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 세 번째 줄에 오른쪽 보면
사업 시행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출자 회사 간 상호 이해 조정이 필요하며 책임의 회피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넘기세요. 자, 402쪽에 보면 2번 토지 취득 방식에 따른 분류할 때 자, 환지 방식 나와요. 근데 사실 환지 이런 것들은 공법에서도 자세히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줄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식, 예, 그 정도만 알아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전면 매수 방식. 그러면 사업지구의 토지를 사업주체가 수용, 사용하거나 전면 매수하여 토지를 개발하는 방식. 자, 혼합은 위에 보셨던 환지와 전면 매수 방식의 짬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탁 개발은 아니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신개발과 재개발 나오는데 신개발은 아니 보셔도 되고 주로 물어보는 게 재개발이에요. 자, 재개발에서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가로 2번에 재개발 구분해가지고 도정법 아시죠? 예, 도시 환경 및 도시 및 주거 환경의 정비인가 그런 법 있잖아요. 맨날 도정법 그러니까 정식 명칭이 기억이 안 나네. 그 기억납니까? 맨날 국계법 도정법 하다가 국계법 그러면 그만 국토에 나오잖아요. 예, 도정법상 정비 사업은 세 가지로 구분돼요. 자,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사업 나오죠. 근데 이거는 공법 공부하는 분들은 그냥 기본으로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개론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공법에서 여러 가지 지역지구라든지 이런 것들 개론에 그대로 나올 수 있다 하니까 공법 공부할 때 이 부분은 개론도 나올 수 있어 라고만 공부하시면 따로 여기서 안 보셔도 답 다 맞출 수 있겠죠. 그 다음 넘겨보세요. 시행 방법에 따른 구분 나오는데 보전, 수복, 개량, 철거, 재개발 나오죠. 이 중에서 철거, 재개발은 안 봐도 돼요. 왜? 몽땅 때려 부순다고 나오니까 굳이 볼 거 없고 나머지 특징 잡아드릴게요. 자, 보전 동그라미. 보전 동그라미 해놓고 노후 불량화 끊고 사전에 방지. 노후 불량화를 사전에 방지. 이 말 나오면 보전이에요. 자, 니은번 수복 동그라미 쳐놓고 맨 오른쪽 노후 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 노후 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 이러면 수복이 돼요.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위아래 비교해 볼까요? 노후 불량화 똑같이 나오는데 사전의 방지는 보전. 그 요인만을 제거 나오면 수복. 이게 은근히 헷갈려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개량 그러면 새로운 시설의 첨가. 여기 보면 기존 시대의 확장, 개선, 새로운 시대의 첨가 나왔죠. 요 말 나오는 순간 개량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다른 말로 바꿔놓는 경우도 없어요. 딱 이렇게 포인트 잡고 알아만 두셔도 답이에요. 자, 외관에 따른 구분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 거기 유형, 무형, 복합 나왔잖아요. 근데 봐봐요. 기억나요? 제가 총론할 때 복합적 그 말은 복합 개념과 같은 말이고 그 속에는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이 모두 포함된다고 했었죠. 근데 법률과 기술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무형적 측면이고 기술은 유형적 측면 그랬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복합적 개발은 유형적 개발과 무형적 개발을 모두 합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형적 개발은 기술적 측면의 개발인 거고 무형적 개발은 법률과 경제적 측면의 개발 아니겠느냐 이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부동산 개발의 과정 요것도 잘 나와요. 일단 순서 봅니다. 순서 제가 부르는 글자만 동그라미 아이디어야. 오른쪽에 예, 부, 타, 금건마. 예, 부, 타, 금건마. 그럼 맨 앞 글자만 따면 되잖아요. 오케이? 그런데 한 가지 더. 거기 아이디어 와보세요. 아이디어 옆에 보면 가로수의 구상 단계 나오죠. 그래서 다른 암기법은 구예부타 금건마. 아예부타 금건마와 구예부타 금건마는 같은 암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똑같은데 아이디어라는 말 대신에 출제자가 구상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구라고 해요. 아구찜 먹고 싶지 않나요? 아구. 오케이? 근데 이걸 제가 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저도 암기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강조하느냐? 이 부분은 그렇게 종류를 잘 물어봐요. 순서를. 아예부터 금관마. 이것만 하면 2.5점을 5초 만에 획득할 수 있는 아주 기특한 그런 문제 패턴이죠. 자주 나옵니다. 별로. 근데 모의고사 때 자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좀 알아야 될까요? 내용을 보게 되면 오른쪽 보세요. 예비적 타당성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줄의 오른쪽 예상되는 수입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하여 수익성을 검토한다는 말 나오죠. 여기서 포인트 예상 수입 비용을 계략적 다른 말로 대략적 이 말 나오면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 답이에요. 그 다음 4번에 보면 타당성 분석 나와 있죠. 타당성 분석. 그럼 얘는 뭐냐면 동그라미 2번에 타당성 분석에는 법률, 경제, 기술적 타당성이 모두 포함된다는 말 나오죠. 근데 동그라미 3번에 보면 타당성 분석으로부터 나온 결과가 비록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다는 말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하나를 좀 추가를 해보세요. 추가 이렇게 제가 불러드릴게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시된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시된다라고 써놓으시죠. 제가 이걸 불러드린 이유가 뭐냐면 과거 기출문제에서 법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시된다고 해서 틀렸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금융건설은 그러니까 순서만 기억하면 되고 내용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마케팅 부분. 근데 마케팅 활동할 때는 동그라미 2번 마케팅 활동은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이루어진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중요 임차인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 나옵니까? 근데 이걸 조심할 게 뭐냐면 순서로 따지면 마케팅이 가장 마지막이지만 내용으로 따지면 개발 사업의 초기 쉽게 말하면 건물 다 짓기 전부터 적극적으로 광고 홍보해서 사전에 중요한 임차인을 확보해 둔다면 그 개발 사업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개발 활동의 초기부터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주로 어떻게 문제 나오냐면 마케팅 활동은 건물의 완공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수행함이 바람직하다. 꼭 그렇게 문제를 내서 틀리게 만들어요. 건물의 완공 이후가 아니라 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 즉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도 적극적으로 광고 홍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 임차인을 다른 말로 정박 임차인 그러는데 정박이 뭐냐면 선박이 항구에 정박된다는 건 거기에 붙박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로 금융기관의 지점이라든지 의료기관들은 한번 그 건물 들어오면 웬만해선 나가지 않은 그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정박임차인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럼 우리 주변 걷다가 건물 짓고 있는 공사장이 있는데 아직 건물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그물이 쳐 있어요. 근데 안전그물 바깥쪽에 축 무슨 병원 입점 확정 무슨 지점 입점 확정 플랜카드 걸려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개발 사업의 초기부터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결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 이것도 잘 나와요. 일단 동그라미 1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위험이란 그 개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한다는 말 있지요. 그러면서 가로 2번 위험의 유형 보면 이것도 일단 앞글자 따봐요. 법시비. 개발의 위험은 법시비. 자, 첫 번째 줄에 보면 얘는 법적 위험이란 끊고 오른쪽 중간 각종 규제 및 공법적인 이용 제한과 소유권 관계에서 비롯되는 사법적인 위험 등과 같은 법률적 측면의 위험을 말한다는 말 있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각종 규제 및 공법적 이용 제한 이것은 무슨적 측면이죠? 공법적인 측면. 그런데 소유권 관계 그러면 사법적 측면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과거 기출문제에서 소유권 해놓고 공법적 측면 하는 바람에 틀렸던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소유권은 민법에서 배우잖아요. 그럼 민법은 사법이지 그게 공법입니까? 근데 실제로 문장을 만들어 내주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대목이 나오면 굉장히 혼란이 와요. 자, 그다음 가로 2. 근데 이 법적 위험에 대한 대책은요. 어떤 게 있냐면 거기 네 번째 줄에 오른쪽 봐요.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가로 2번 시장 위험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시장 위험의 뜻은 가볍게 한번 읽어 보시되 두 번째 줄 중간 봐요. 사업 초기 단계보다는 사업의 말기 단계에서 시장 위험으로 인한 개발 사업이 중단되면 그만큼 손실이 커진다는 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초기 때 무너지는 것보다 다 완성한 쯤에 무너지면 손실이 더 커지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개발업자 입장에선 개발 사업의 완성 시점에 가까울수록 시장 위험은 줄어드는 반면 가치는 상승한다는 말 나와요. 그럼 봐봐요. 위험은 낮아지는데 가치는 올라가죠. 그럼 이런 말 가능합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의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예, 그런 식으로 문장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생각해요. 완공기에 가까워지면 위험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 값어치는 커질 거 아닙니까? 그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 자, 그렇게 보실 것. 그러면서 오른쪽 가로 3번에 비용 위험을 보게 되면 비용 위험 이거는 개발 기간이 길어질수록 끊고 오른쪽 개발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비용 위험이라 한다는 말 있지요. 그런데 얘는 동그라미 2번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끊고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비용 위험에 대한 대책은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체결하면 두 번째 줄 비용 위험을 줄일 수 있으나 계약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나왔죠? 그래 놓고 거기 아무데나 빈 공간 한번 써보세요. 불러드릴 테니까. 아무데나 빈 공간에 따라서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을 개발 사업이겠죠. 사업을 완성하기가 곤란하다. 사업의 완성이 곤란하다. 하나 더 쓰세요. 그러면서 한편 부실공사의 우려도 커진다. 부실공사의 우려도 커진다. 자, 그다음 2번에 개발의 타당성 분석 나왔죠. 여기도 이제 곧잘 나오는 부분인데 일단 그 타당성 분석 보면은요. 동그라미 1번 부동산 분석의 궁극적 목적은 특정 부지에 대한 가장 경제성 있는 개발 대안을 찾는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가로 2번 분석의 유형 보면 일단 요것도 순서 물어볼 때가 있으니까 일단 순서부터 앞글자 따봐요. 지 뒷장 넘겨서 시 가로 2번에 시 가로 3번에 성 가로 4번에 타 가로 5번에 투. 그럼 앞글자만 따시면 어떻게 돼요? 지시성 타투가 되죠. 지시성 타투. 순서 지시성 타투. 이 순서도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럴 때 이제 내용 밑줄거 볼게요. 407쪽 다시 와 보세요. 자, 가로 1번 지역경제 분석에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개발업자들은 지역경제 분석에서 특정 지역이나 도시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 요인을 분석한다는 말 나오죠. 근데 여기서요. 포인트가 모든의 동그라미, 모든의.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분석하거든요. 이 모든 때문에 첫째, 거시적 분석이에요. 지역경제 분석은 성격이 뭐라고요? 거시적 분석이에요. 절대 지가 나왔는데 미시 그러면 안 돼요. 오케이? 둘째, 모든이지 특정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지역이나 도시의
특정 부동산 이러면 안 된다고. 모든 부동산 그래야지 특정 부동산 그러면 절대 말이 안 된다는 거 유념하실 바라겠고요. 넘기세요. 그 다음 가로 2번 시장 분석 나왔죠? 그럼 얘는 동그라미 1번에서 첫 번째 줄의 중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한다는 말 나옵니까? 그래서 압축하면 수요 공급 상황 분석 나오면 시장 분석이 답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것들은 굳이 보려 하지 마시고요. 가로 3번에 보세요. 시장성 분석 나왔죠? 그러면 얘는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경쟁력을 조사한다는 것 나옵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매매의 동남표, 매매 임대 동남표 쳐보세요. 쳤죠? 그리고 맨 앞에 제목에 동남이 친 게 뭐예요? 성이죠. 연결해봐요. 성매매. 아시겠죠? 성매매가 나오면 무조건 시장성이야. 그러니까 매매자가 나왔는데 성자가 안 붙고 그냥 시장 분석이다 나오면 틀려요. 아시겠죠?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기출문제 패턴을 종합해서 분석해보면 시장성 분석할 때는 매매자가 항상 따라붙는 거예요. 근데 매매가 나왔는데 성이 없었다. 그러면 무조건 틀렸다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실 것. 그래 놓고 거기 동그라미 2번 보면 시장성 분석은 끊고 두 번째 줄 중간 부동산의 위치, 유형, 질, 양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는 말 있나요? 또 맨 아래 보면 심화학습에서 흡수 분석 나옵니까? 그러면 흡수 분석이란 흡수율이나 흡수 기간 등을 분석한다는 말 나오는데 그 아래를 보면 흡수율이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일정 기간, 여기서는 단위 시간 그랬는데 일정 기간 동안 흡수된 비율을 흡수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흡수된 비율, 그걸 우리말로 하면 분양 임대율. 흡수율이 어려우신 분들은 분양 임대율로 이해하시면 돼요. 또 흡수 시간은 새롭게 공급된 부동산이 전량 모두 분양 임대가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흡수 시간입니다. 거기 보면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걸린 시간, 그 말은 100% 임대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란 말과 같아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흡수율이 분양 임대율로 이해가 된다면 흡수율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은 거예요. 근데 흡수 시간은 예컨대 100호의 아파트가 공급이 됐는데 그 100호의 아파트가 100% 분양 임대가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흡수 시간이라 본다면 흡수 시간은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그럼 이런 말 가능한가요? 흡수율은 클수록 흡수 시간은 짧을수록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된 위험이 줄어든다. 말 됩니까? 자, 그 다음 오른쪽에 타당성 분석이 있어요. 그럼 얘는 첫 번째 줄 부동산 개발 사업이 충분한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행될 수 있을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 나옵니까? 나오죠? 예, 그러면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이때 수익성은 세후 현금 수지, 세금까지 다 빼고 남은 수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고 또 타당성 분석하는 조건 속에는 시장 상황에 관한 것뿐 아니라 공실률, 영업경비, 저당 조건, 세금 등도 고려해야 된다는 말 있지요?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여기 나왔네요. 동그라미 4번 타당성 분석은 아랫줄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나와 있죠. 이걸 제가 앞에 써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넘겨보시면 투자 분석이 나왔습니다. 투자 분석 나왔는데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투자자 입장에서 끊고 두 번째 줄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 말은 타당성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언제나 투자가 채택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왜? 투자자마다의 요구 수익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그 아래 3번 부동산 분석의 체계를 보면 그림 보세요. 그림 보면 파란색으로 된 건 2단계죠.
근데 그 아래의 검은색은 5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2단계설과 5단계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분석은 방금 전에 봤던 지시성 타투는 5단계인데 이 중에서 지역 경제 분석부터 시장성 분석까지를 묶으면 또다시 시장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을 묶어서 경제성 분석이라고 압축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웃긴 게 뭐냐면 5단계는 해놨는데 2단계의 시장과 경제성 분석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재에. 지금 지시성 타투만 나왔지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에 대한 설명 있냐고요? 없잖아요. 이건 제가 수업하면서 별도로 해드려야 됩니다. 그럼 넘겨보시고, 오른쪽 입지계수와 경제기반 승수인데 제가 여기까지만 밑줄 긋고 쉴 테니까 잠깐만 참으세요. 자, 1번에 입지계수 나왔을 때 가로 속에 맨 오른쪽 보면 영어 약자가 LQ잖아요. 그러니까 LQ가 곧 입지계수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괜히 거기 나와 있는 거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필요가 없고 사실 공식을 기억하면 돼요. 이런 계산 문제로 잘 나와요. 계산 문제. 근데 이 공식이 이 공식 갖고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별도의 진짜 문제 푸는 공식을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가로 1번 특성, 요거는 입지계수가 1보다 크면 걔는 수출 기반 산업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수출 기반 산업 넘기세요. 그리고 입지계수가 1보다 작으면 수입 산업이고 입지계수가 1과 같으면 자급자족 산업 그러는데, 여러분 어차피 문제에서 나올 때는 입지계수가 1보다 큰 거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 위주로 등장하니까 너무 좀 외우려고 탁자하지 마세요. 자, 봤죠? 그러니까 거기 네모칸 박스 봐요. 입지계수가 1보다 크면 수출 기반 산업이고 입지계수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비기반 산업이란 말 나오죠. 네,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경제기반 승수인데 이거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나와도 어차피 그 공식 이용한 계산인데 이 계산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날리는 게 상책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쉬었다가 오세요.